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았던 이번 라운드였거든요. 우승 경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현대가 더비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네, 조금씩 보이는 잔류 윤곽도 있고요.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볼만찬 이번 주말 펼쳐진 K리그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7일 펼쳐졌던 안양과 대전의 K리그2 플레이오프 안 해주신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K리그1은 아니지만 네. 짤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고. 네, 대전 역전승으로 승강피오에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전반만 봤을 때는 안양이 압도한 경기. 그러니까 대전이 반드시 이겨야 올라가는 만큼 이제 공격적인 라인업을 꾸렸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좀 3백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양이 이를 완전히 이용하면서 과감한 압박으로 상대 예봉을 잘 끊었습니다. 전반 12분이었죠. 조나탄이 상대의 실책을 잘 이용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 골까지 터졌어. 왜냐하면 이제 비교도 떨어지니까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의외의 득점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전반 32분 박진섭의 동점골입니다. 정말 잘 찬 볼이었는데 이전까지 진짜 안양이 자기가 준비한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득점이 나오면서 뭐야? 좀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도 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이오의 투입이었습니다. 안양의 허리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맞부딪히는 양상을 대전이 노렸으니까 허리를 약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공격적으로 갔는데 안양이 라인을 내리면서 상대 의도에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민성 감독이 바이오를 넣으면서 전방의 힘을 강화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 바이오가 대전 입성 후 지난 시즌도 4골밖에 못 넣고 올 시즌도 2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컨디션도 좋았고 결정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 선제골까지 넣었는데 좋은 흐름에서 약간 느슨한 경기 운영을 하다가 이우영 감독도 경기 후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너졌다는 틈에서 더 아쉬울 것 같고요. 피오에서 역전승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전은 기세 좋게 승강 피오까지 올랐고 다음 달 홈앤드 어웨이로 K리그1 11위팀과 홈앤드 어웨이로 승격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네, 그 전술적으로 보면 대전은 내렸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전 상대로는 끝까지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해야지 대전이 어려워하지 내렸으면 무조건 실점한다. 그런 게 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K리그 1인데요. 제주와 수원이 제주에서 맞붙었고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의 기세 너무 무서워요. 이창민의 공백도 있었죠 이번 경기. 이달에 감독상 저주도 있을 거라서 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저주. 그랬는데 또 이겼어요. 네. 최근 6경기 4승 2무의 가파른 상승세로 아챔 진출에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주 말씀드린 대로 팀 핵심 미드필더 이창민이 상무와 테스트 중 햄스트링 다친 악재가 발생하면서 아니 리그에서는 그렇게 안 다치는데 그러니까요. 상무 테스트 얼마나 힘들면 다치냐고. 그러니까요. 네. 중앙 미드필더가 이동수, 김영욱으로 조합이 바뀌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른쪽 윙포워드에는 22세 또 다른 자원이죠. 이동률이 나섰습니다. 수원은 이제 프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빈, 민상기가 부상으로 제외됐고요. 대신 김건희, 전세진 두톱에 3백은 양상민, 헨리, 장호익 조합으로 나섰고요. 중앙 미드필더 유주환이 나갔고 골키퍼의 노동건이 나서면서 맞아요. 척추 쪽에 많은 변화를 줬던 그런 박건하 감독의 선택이었고 권창훈이 부상에서 돌아 벤치에 앉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확실히 제주는 이창민의 공백이 있긴 있었어요. 이창민이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볼을 배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템포가 느려졌고 무엇보다 역습 상황에서 이창민 같이 달려주면서 마무리할 때나 마무리 패스 찔러주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위력이 반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짜임새가 있다는 게 뒤에서 안정되게 볼을 주면 측면에서 돌파와 스프린트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윙포워드 제루소, 윙백 안현범이 있고 무서워. 무엇보다 확실한 스코어러가 있다는 게 이 팀의 강점이거든요. 이날 KUM 주민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원샷 원킬. 단 2번의 슈팅으로 유효 슈팅으로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2분 헨리의 파울로 이동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날 첫 골을 넣었죠. 주민규는 진짜 최근 거의 호날두처럼 페널티킥 차면 못 넣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최근 3번의 경기에서 4개의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후반 김영욱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는 장면에서는 이게 정말 물이 올랐구나. 상당히 어려운 크로스였고 어려운 헤더였는데 상당히 깔끔한 피니시 능력이었습니다. 5년 만에 토종 공격수 20골 고지를 밟았고요. 21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왕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네.
그 이창민과 오승훈을 생각했던 세레머니까지 했는데 이게 주장다운 간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수원은 이날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템포가 좀 떨어지니까 수원이 앞쪽에서 압박을 해서 역습을 때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고요. 김건희가 대표발 탔고 첫 경기라는 점에서 약간 좀 부담을 받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평소와 싶고 좀 달랐어요. 예. 주민규랑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파트너 전세진도 그렇고 중앙 쪽에 좀 지원도 전체적으로 아쉬웠고요. 김태환이 돌파 이은 왼발 슛 전반에 그리고 헨리의 다이빙 헤더 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기. 후반에 권창훈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템포가 올라가긴 했는데 경기를 뒤집기는 무리였습니다. 수원 두 경기 무득점 6실점이거든요. 연패로 아체맹이 거의 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수협과 대구전입니다. 대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네, 제주전 0대5 대패 있었고요. 또 노마스크 사태로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 이럴 때 더 잘하더라고 대구는, 그죠? 투쟁이들이 보면 진짜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아침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올렸는데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박병원이 3백 한 자리를 차지했고 세징야가 허리 내려오면서 정치인이 에드가 투톱을 이룬 것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네. 수원FC는 3백에 다시 한번 김동우의 기회를 줬고 허리진의 김상원 왼쪽에 복귀하고 정지영, 이영재 파트너로 오른쪽에 김수범이 자리했습니다. 라스의 파트너로 22세 카드죠. 이영준이 나선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경기는 전형적인 대구의 경기 양상으로 갔습니다. 슈팅수 9대 19로 뒤졌고 점유율 39대 61로 열세였는데 역시 이런 경기 어김없이 대구가 승리하거든요. 대구 특유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한 방이 빛났다는 뜻인데 이날 가장 빛난 선수 저는 두 골을 넣은 에드가보다는 장성원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원. 네. 이날 중계 보신 분들은 추맨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승원이 사실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으면서 장성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날 바로 그 첫 경기에서 만점 활약 펼쳤거든요. 사실 최근 대구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폭발력은 장성원이 낮습니다. 이 힘 있는 돌파, 옛날에 좀 베이란 선수 느낌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가와사키랑 그 아체마다가 미토마 선수에게 털린다 아무튼 이제 미토마 소리 듣고 막 이러는데 이날 특히 그랬습니다. 전반 19분 에드가의 동점골은 진짜 오른쪽에서 말 그대로 힘 넘치는 돌파로 반골 이상 만들어낸 건 다름없고요. 그 이후에도 파괴력 있는 돌파로 수원FC의 수비를 흔들어냈습니다. 장성원 이날 한 개의 도움, 한 개의 키패스, 한 개의 드리블을 만들어낸 기록이 있고요. 경기는 수원FC의 리드를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 6분 라스가 상당히 좀 어설픈 수비를 틈타서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하지만 수비가 또 무너졌습니다. 수원FC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이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상원, 김수범이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1대1에서 많이 밀렸고 김동우가 이날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에 자리했거든요. 네.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가 아예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 드리블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습니다. 에드가한테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서 전반 31분이죠. 세징야의 코너킥에 이어 에드가의 헤더로 역전골까지 내주게 됩니다. 사실 수원FC 전체적인 공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영재랑 무릴로가 굉장히 몸이 좋았어요. 진짜 날카로운 패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요. 후반 20분에 이진용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수원FC의 마무리도 문제였고 대구 수비의 집중력도 빛났습니다. 최훈이 중간중간 실수도 있기는 했지만 이날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좋으면서 수비를 잘 안정되게 이끌었고요. 대구는 3위를 지켰고 수원FC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수원FC는 확실히 6강 오는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았지만 주전과 백업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 부상자가 많은 파이널 A에서 좀 실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 현대가 더비 3대2 전북이 승리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정경기 대비 선발을 한 명씩 바꿨습니다. 전북은 주전 센터백 김민혁이 부상을 당해서 구자룡이 대신 메웠고요. 울산은 김성준 대신 박용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감독들이 한번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큰 변화를 주기보단 연속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양팀 감독의 의지가 라인업에 보였고요. 벤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북은 박진성, 바로우가 새롭게 가세했고요. 특히 바로우가 6월 6일 성남전 이후 정확히 5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우를 언제 투입할지 그 관심 쏠렸고요. 울산 입장에서 그거죠. 너네 바로우가 조커냐? 우린 이동준이 조커다. 이런 식으로 맞섰습니다. 모처럼 센터백 자원을 벤치에 넣은 것도 울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울산은 예상한 대로 주도권 쥐고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평소랑 조금 다른 점은 이 패스로 풀어가기보다는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 상대 뒷공간을 향하는 롱패스로 기회를 노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먹혀들 뻔했습니다. 전반 17분이죠. 원두재의 패스를 오세훈이 골로 연결하는데요. 공을 받는 과정에서 윤일록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받아서 무효 처리됩니다. 들어갔다면 지난 두 번의 전주성 맞대결처럼
뭔가 전북한테 악몽을 좀 선물을 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네. 장면이었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왔고요. 이걸 잘 살립니다. 전북이. 예, 백승호의 영리한 드리블로 백승호가 프리킥을 얻고요. 이걸 쿠니모토의 프리킥이 거쳐서 송민규에 향합니다. 그래서 송민규가 발바닥으로 영리하게 득점을 합니다. 송민규는 산책 세레모니로 한 바퀴를 돌고 기쁨을 좀 나눴고요. 이동경 선수 때문에 했다 그러죠. 네, 경기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골은 전북이 올해 5번째 현대가 더비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선제골입니다. 맞아요. 네. 예, 결론적으로는 선제골을 넣은 팀이 이긴다는 현대가의 어떤 새로운 공식을 그러네요. 확인한 순간이고요. 울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핑퐁 주고받았는데 14분 뒤죠. 이동경의 코너킥을 임종원이 같은 1점이다 하는 식으로 헤더로 넣으면서 전반은 1대1 동점으로 끝나고 후반 19분 이번엔 류재문이 감각적인 아웃프런트 슛으로 귀중한 또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립니다. 임종원 선수, 류재문 선수 사실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해놨죠. 맞습니다. 전반처럼 후반에도 14분 뒤에 울산이 또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때는 문전 앞에서 약간 혼전 상황이 있었는데 이청용의 번뜩이는 슛이 맞아요. 그대로 들어가면서 울산 팬들 난리 나고 울산 선수들 난리 나면서 분위기가 울산 쪽으로 넘어가나? 저도 이렇게 되는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또 교체로 들어간 이동준이 계속해서 득점과 비슷한 장면을 만들었어요.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한 2배 정도 빨라요. 다른 진짜 선수보다. 혼자만 빨리 달리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바로 슛이 계속해서 조윤호한테 막혀요. 유난히 바로한테 찬스가 많이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도 그만큼 빠르다는 건데 두 선수가 뭔가 좀 1대1에 뜨는 양상에서 두 선수 모두 다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무각 뜨나? 제가 무슨 거 예상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후반 44분에 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김진수 패스 받은 쿠니모토가 그야말로 월클 크로스를 띄우고 진짜 작살 크로스. 작살 크로스죠. 헤더도 작살났어요. 작살났죠. 네. 일루체가 몸을 날렸잖아요. 아예. 예, 다행히도. 어려운. 왜냐하면 앞에 수비가 보였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공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멋지게 또 하더라고요. 크로스도 조금만 낮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약했으면 무조건 막히는 크로스인데 강도나 휘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갖고 이 일루첸코가 진짜 원샷 원킬, 첫 슈팅을 첫 득점 그리고 결승골로 넣으면서 전북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루첸코는 뛴 시간은 뭐 추가 시간 포함해도 뭐 10분도 안 될 텐데 저는 사실 너무 왜냐면 구스타보가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요. 많이 막히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늦게 이 카드를 쓰지? 너무 늦었다 했는데 다르죠. 그렇죠. 이 킬러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구스타보 잘했고 뭐 홍정호 수비 잘했지만 일루첸코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 포처 역할 그리고 마무리 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흔치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후반 44분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일루첸코인데 후반 44분에 너 그래.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렇지. 이제 호흡도 터져야 되고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렸다는 거는 그만큼 연륜이 있고 경험 있고 타고난 득점력 기타 등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 클럽들이 그런 골잡이들에게 거액의 이적료와 맞아요. 많은 연봉을 줍니다. 이 본능이거든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전북이 지난 겨울 일루첸코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료와 올해 연봉 합해서 20억 이상을 지금 들였잖아요. 지금에서 그 값을 충분히 했다. 아니 예. 진짜 이 한 방으로 진짜 그렇죠. 연봉 뽑고도 남은 거야 진짜. 예. 근데 반대편에는 지난 5월 기억하시면 울산이 왜 이겼냐? 힌터제어가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때. 예, 그 전까지는 조금 부진했었죠. 부진했다가 그날은 멀티골 터뜨리면서 잘했는데 그 어쨌든간 그 힌터제어를 보내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힌터제어가 없는 상태에서 일류첸코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만약에 힌터제어가 아니더라도 울산 역시도 그런 공격 선명이 있었어야 된다. 예, 오세훈만 너무 믿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스트라이커 차이였다라는 그렇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네. 물론 오세훈 선수 잘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약간 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팀에는 굳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게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 벤치에는 희망이 있었고 울산 벤치에는 그 정도의 희망은 없었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일 경기로 가겠습니다. 포항 광주전 광주가 승리했습니다. 광주가 종잡을 수 없는 팀은 여기도 있네요. 예.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었습니다. 창단 11년 만에 포항을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예, 김호영 감독이 올해 부임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죠. 포항 한번 잡아보겠다. 예, 그리고 잔류하겠다. 근데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이뤘습니다. 근데 김호영 감독 부임 전에도 저는 이제 저랑 소통하는 광주 프런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포항 꼭 잡고 싶다.
잡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포항만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잃었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서울전 역전패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흔들렸어요. 진짜로. 예, 우는 선수도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날 승리를 통해서 잔류 불씨를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좀 보겠습니다. 광주는 라인업에 좀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이민기, 이순민, 헤이스가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나탄이 처음으로 엔트리 든 것도 그러니까요. 예, 포인트였습니다. 포항은 프리뷰 때 예상 말씀드린 대로 박승욱을 중원에 배치하고 강상우, 신진호를 2선에 올리는 지난 경기와 어떤 동일한 어떤 선발 라인업을 꺼냈고요. 근데 조용하던 경기는 34분 그랜트가 엄원상을 향한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 바뀝니다. 그랜트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큽니다. 네, 좀 늦었어요 대응이. 그래서 프리킥 기회를 뭐 김종우가 살리지 못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집중력 있게 몰아붙인 끝에 전반 추가 시간에 알렉스가 득점을 합니다. 결국 뭐 이준 자책골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 그야말로 맞대 슛의 정석이었습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히다 보니까 공이 쭉 날아간 느낌. 세징네가 잘하는 그 슛인데요. 그걸 보여줬고요. 그 후반 2분 만에 또 한 번의 원더골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간 득점과 연이 없었던 헤이스가 그림 같은 감착골로 예. 대구에 라마스가 있다면 광주에 헤이스가 있었죠. 그렇죠. 예, 진짜 대구처럼 둘 골을 만들었고요. 이준은 뭐 지금 백업으로 갑자기 투입되긴 했지만 두 골은 사실 이준이 많이 할 일이 많지 않았다. 슛이 워낙 좋았다. 잘 찼죠. 예, 그거 할 수 있고요. 포항은 한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또 후반 중후반은 경기를 주도했고 강상우가 뭐 발리슛으로 한 골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골 들어가고 나서 이 징크스가 막판에 또 이상하게 보시는 거 맞아요. 아닌가 그랬는데 네. 그래도 뒤집진 않더라고요. 광주는 80분 이후에 좀 벌벌 떨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동점골을 얻고 근데 이날은 잘 버텼고요. 이준은 추가 시간 4분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와 이준이 지금 두 경기 출장 정지잖아요. 그래서 K리그 남은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요. 다만 포항은 광주전 패배에도 인천 강원전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잔류를 조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ACL 결승전을 치른 뒤에도 여유롭게 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고요. KOM은 엄원상으로 하겠습니다. 포항의 퇴장 장면에선 두 장면 모두 엄원상이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고 완급 조절되고 90분 이상도 소화할 수 있는 좀 성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봉훈이 돌아온 다음부터는 좀 그렇죠.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득점력. 이날도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개 슛을 시도했는데요. 번번이 찬스를 날렸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려면 득점력도 갖춰야 되고요. 이날 경기의 킬포는 아무래도 조나탄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엄원상과 교체돼서 한 몇 걸음 정도 뛴 다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들도 그렇고 조나탄도 그렇고 광주 선수단도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강원 인천전입니다. 자, 인천이 조기에 잔류 확정 지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다 인천의 잔류는 언제 결정됐냐? 최종전이었어요. 근데 5년 만에 편안하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다르다 매년 외쳤잖아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물론 시즌 중반에 사실 아침까지 좀 바라보기도 했고 이런 걸 감안하면은 뭐 아쉽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잔류왕 딱지를 떼고 싶은 입장에서는 인천 입장에서는 저는 꽤 소중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감독 경질 후 뭐 선임했던 감독 대행이 교체되는 이런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 경기를 치르는 강원은 그래도 어쨌든 승점 1점이라도 더했다는 점 향후 이 강등 전쟁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인천은 4개바가 경미한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현, 유동규 투톱에 강윤구, 박창환, 이강현, 구본철, 김보섭 허리진의 제법 좀 변화의 폭이 많은 라인업을 꺼내들었고요. 김현준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강원이 임창호를 공격적으로 올리고요. 김대영, 박상영으로 이어진 3톱에 김대우, 한국영, 황문기를 허리에 둔 3-4-3과 4-3-3을 좀 혼용한 기존의 병수벌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 보는데 정말 이악 물고 뛰더라고요. 강원 선수들. 확실히 좀 3년간 팀을 이끈 감독이 나갔고 또 그 와중에 또 선수들 반대로 대행으로 내정된 인물이 좀 물러났고 대행에 대행이 들어왔고 또 안팎에서 뭐 여러 사건 사고가 터지고 팬들은 화났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팀은 강등 위기에 몰렸고 그러니까 선수단이 역시 그라운드에서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경기 중에 가장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굉장히 충돌도 많이 났고 과열된 양상도 좀 보였는데 경기는 강원의 공세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인천이 잘한 게 뭐냐? 박스 쪽을 굉장히 단단히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박스 밖에서 슈팅할 수밖에 없게 농구로 치면 2점 슛은 뭐 안 주고 3점 슛은 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인 장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후반 들어서는 인천이 좀 압박이 살아나면서 김현 쪽에 좀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일진 일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 KOM은 김보섭으로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강원의 경기력이 좋았지만 그래도 결과면에서는 인천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인천 쪽 선수를 찾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결과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 김현도 있었지만 김보섭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녁 훈련할 때 이제 조성원 감독이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보섭에서 안현범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모습을 실제 경기에서 본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는데 이날은 진짜 안현범처럼 뛰더라고요. 지금 같은 기세가 이어진다면 인천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아마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과 인천은 후반 28분 임창우의 크로스를 받은 김대우의 헤더, 후반 32분 아길라르의 코너킥을 김현이 역시 헤더로 연결하면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김현 3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무고사 공백 완벽히 메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실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강원 경기를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인천이 골을 넣었을 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다른 경기장에서 보는 다른 경기도 좀 묘미가 좀 나타납니다. 강등전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고요. 치열하다는 예, 얘기입니다. 왜 환호가 나왔는지 마지막 경기 서울 성남전 네. 3대0으로 서울이 이겼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서울 팬 저희 있잖아요. 이날 현장에 오직 익수라는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날 경기를 요약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이 적장인 김남일 감독도 경기력적인 패배를 인정할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3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서울의 집중력과 템포가 달랐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잠실을 지금 임시 홍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경기 끝나고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울은 상암보다는 오히려 잠실과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 내용. 육상 트랙 때문에 피치와 관중석 거리가 멉니다. 그 선수들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면 더더욱 누가 누군지 안 보일 텐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멀어서 그런지 A매치 분위기가 조금 나더라고요. 옛날에 A매치는 잠실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기성용도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좀 킹받은 것처럼 모처럼 정말 택배를 마구마구 쏴댔습니다. 혼자 A매치 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마 3,000여 명의 팬들이 있어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와 같은 라인업을 빼들었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어서 좀 롯데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강일수 감독은 진짜 빼도 박도 않고 그냥 그대로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경기 전에 관련 질문을 했더니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수요일 광주전 끝나고 돌아와서 푹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진짜 문자 그대로 잠시 잔디만 밟았다. 선수들한테. 잔디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잔디만 밟고 휴식에 초점을 맞춰서인지 생각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선제골도 먼저 넣었는데 전반 15분이었죠. 이태석의 레이저 패스. 이거는 정말 좋은 패스였습니다. 이거를 나성호가 받아서 뭐 경합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팔로세비치가 걸려 넘어지고 흘러나온 게 하필 조용욱에게 갑니다. 근데 요새 폼 좋은 조용욱에게는 그거를 골로 넣는 거는 좀 일도 아니었다. 선제골 넣었고 성남은 전반 중반부터 하프타임까지 3명 교체하면서 저 이르게 대응했죠. 네, 빠르게 조금 좀 동점골을 노렸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칩니다. 특히 뮬리치와 부시의 슈팅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그 서울은 그야말로 원샷 원킬이었어요. 5개의 슛으로 5개의 유효슛을 만들었고 후반 12분 팔로세비치가 두 번째 서울의 슛이었는데 이것도 득점이 됩니다. 접어두고 구속으로 찌르는 슛 이게 전매 특허인데 이걸로 맞아요.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전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 그림 같은 감차로 김영광을 뚫어냈습니다. KOM은 선제골도 어시스트하면서 2골 1도움 엄청난 활약을 펼친 팔로세비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항에서 보던 스택 괴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팔로 사용법은 김기동만 안다. 안익수 감독이 아닌데라고 말한 듯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연속골입니다. 최근 4경기 5골. 그 전에 넣은 골이 4골이라는 걸 볼 때는 최근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9골째예요? 네, 처음 왔을 때 안익수 감독 왔을 때 교체 후 재교체했잖아요. 맞아요. 예, 뭐 화나고 뭐 불화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유니폼 벗어 던지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타깃으로 좀 삼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이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요거트까지 선물할 정도로 안익수 감독이 골을 넣으라고 오직 익수. 네, 오직 익수 정말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고요. 이날 조용욱도 골 터뜨려서 지금 조용욱과 팔로세비치가 안 감독 체제에서 5골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가 둘이나 있으니까 확실히 팀이 힘을 받는다. 성남 입장에서는 나도 김날 감독 입장에서는 저런 선수가 둘 있었으면 진짜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서울은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5승 3무 1패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잔류에 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7라운드 강원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잔류를 하고요. 김나영 감독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역력했는데 이날 이기면 잔류 확정이었거든요. 예, 남은 두 경기가 광주, 강원이라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맹은 뭐 가끔 일정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이 마지막 뒤로 갈수록 보면은 야 이거 알고 짰나 싶을 정도로 천재가 있어. 누군가가 천재야. 예. 재밌는 매치업으로 갈 수 있게 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성남, 광주, 성남, 강원이 마지막이냐고. 그러니까요. 예. 자, 파이널 A 35라운드, 파이널 B 36라운드 더해서 저희가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벌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